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홍해의 상황이 군사활동 증가와 후티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긴장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홍해에서 배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예멘의 후티 세력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격은 아덴만에 발사될 준비가 된 대한 미사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자위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상업 선박을 위협하는 지역 내 미 해군 선박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수행된다. 또한 호주는 홍해에서 후티에 대항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보냈다. 홍해에서 계속해서 후티 세력의 공격을 받는 상업 선박들이 있는 가운데 호주는 미국과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후티 공격작전 사령부에 6명의 장교를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리처드 말스는 오늘 앞으로 몇 일 내에 6명의 장교를 예멘에 위치한 후티 반대 작전 사령부에 파견하여 하이드란스 작전의 일환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말스 장관은 호주 장교들이 미국 및 영국 장교들과 함께 홍해에서 후티 세력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호주는 매니토 작전의 일환으로 바레인에 있는 합동 해군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16명의 장교를 파견했다. 2024년 1월부터 호주는 홍해를 통과하는 국제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군과 함께 후티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공격은 후티 세력을 약화시켰지만 이 세력은 여전히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2023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후티 세력은 홍해 지역에서 해군 및 상업 선박에 대해 45회 이상의 공격을 수행했다. 미국과 영국은 후티에 대항하기 위한 군대를 구축했으며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도 미국과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 최근 호주는 다음 10년 동안 대형 전함의 수를 2배로 늘리고 국방 지출을 72억 5천만 달러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군비, 경쟁과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여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 호주의 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현재 11척에서 26척의 대형 수상 전함으로 증가할 것이다. 호주 국방부 장관 리처드 말스는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호주가 가진 가장 큰 전함 함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스 장관은 해군의 수상 함대를 위한 추가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함대 구매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총 투자를 542억 AUD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주의 국방 지출도 국내 총생산 GDP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동맹국들이 설정한 2% 목표보다 높은 수치이다. 말스 장관은 호주 사회와 경제가 해상 운송 경로 및 해저, 케이블을 통한 글로벌 경제와의 데이터 연결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호주 왕립 해군은 해상통신 및 상업 경로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적으로 장비된 수상작전 함대는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스 장관에 따르면 세계는 큰 권력 경쟁을 목격하고 있다. 호주의 지난해 전략적 방위 평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태평양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대국 간의 경쟁은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은 호주가 해군을 강화하고 향후 10년 동안 중요한 변화를 이루도록 촉진한다고 말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확언했다. 호주 정부는 홍해에서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정조대왕 구축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 내 증가하는 보안 도전에 대응하고 해상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 호주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해당 배는 200톤의 적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미사일 요격 플랫폼과 강력한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방위 기술 및 전술 발전에 있어 한 단계 진보를 나타낸다. 정조 대왕호는 길이 170m, 폭 21m이며 최신 이저스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여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및 요격할 수 있다. 또한 배는 함대지 및 함대공 장거리 유도 미사일과 국내에서 생산된 첨단 수중 음향, 위치 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잠수함 및 수중 무기를 탐지할 수 있다. 캔버라에서 열린 비밀 회의에서 호주의 고위 관료들은 정조대왕과 같은 첨단 구축함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것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결단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인식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조대왕의 전략적 가치와 고급 기술로 인해 처음에 이 제안에 주저했다. 호주를 설득하기 위해 호주는 전례 없는 제안을 했다. 한국이 판매에 동의한다면 자국 영토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국제사에서 전례 없는 결정으로 호주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갈 준비가 된 정도를 반영한다. 이 결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영토 교환의 합법성과 결과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이 결정이 만들 수 있는 선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 많은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필요하고 대담한 조치로 이를 보고 있다. 정조대왕을 소유함으로써 호주는 홍해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 이 결정은 국가들이 안보 및 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촉발한다. 호주 정부는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호주는 한국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한다면 최신 KDDX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거액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36년 이전에 완성 및 출시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KDDX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가 지속적으로 첨단 군사 장비를 확보하고 지역 안정성과 자체 방어 능력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 거액의 투자는 호주가 첨단 방위 기술에 투자하고 전략적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증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네이벌 누즈에 따르면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KDDX의 기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해군 함선 제조 기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KDDX는 내부 경보 시스템과 전술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국내 기술로 생산된 첫 구축함입니다. 이 구축함의 능력은 현재 시험 중이며 올해 말 인도될 예정인 한국 해군의 가장 진보된 구축함 중 하나인 정조대왕 KDX 3배치 2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 6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 산업전시회 MADEX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소개한 KDDX의 모의 디자인은 이 구축함의 시스템 통합과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KDDX는 레이더 단면적과 수중 소음을 줄이고 적의 레이더 및 잠수함에 대한 은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 시스템의 통합 마스트아이 MAST와 이중 주파수 대형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KDDX는 주요 포로 MK45 5인치 포, 2개의 CIWS, 2 근접 무기 시스템, 8개의 대함 미사일, KVLS-1 및 KVLS-2 발사 시스템을 장착하며 이는 해군 버전의 LSAM 미사일과 대잠 전술에 사용되는 통합 소나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기본 설계는 수동 작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므로 KDDX 구축함은 자동 탄약 처리 시스템과 자동 항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법 지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DDX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의 기존 이저스 구축함과 유사한 능력을 유지하면서 운영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DDX는 다른 한국 전투함과 함께 해상 미사일 방어 및 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KDDX 구축함 개발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58억 USD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2036년까지 이 함선 6척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KDDX는 미사일 방어에 중점을 둔 한국의 구축함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이며 해군은 해상에서의 삼축 전술 시스템, 즉 타격, 미사일, 방어 및 대량 보복 능력을 포함한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에이저 타임즈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관점 변화가 서울의 군대 건설, 특히 해상 미사일 방어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2020년대 후반에 세 척을 인수할 계획인 종합화력함 JFS 개발을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함선은 80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무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루스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JFS는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형성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KDDX 구축함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의 해군 능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를 강화하려는 야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게재된 글에서 시드니 맥커리 대학의 전략 연구교수 벤자민 슈리어는 이러한 한국의 야망이 북한 해군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아시아 해상 안보 문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견 국가들의 외교 정책 전략 분석가 알렉산더 힌드는 한국 해군의 능력 강화 노력이 전략적 자주권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촉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국이 이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데 실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239 천무의 국제무대 실전 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4월에 사우디가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1조 원대 규모로 도입했으며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티 반군의 실제 공격까지 성공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는 또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 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서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사우디가 중동의 평화를 외치며 후티 수뇌부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우디 대표단과 후티의 수뇌부들이 만나며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해 예멘 내전에 휴전 훈풍이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들은 다시 적대 세력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명이 부상당하고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포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포격해 그동안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우디의 공격을 성토했습니다.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약 3주 전 후티 반군이 갑자기 사우디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는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는데요.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되는데 이 미사일이 요격되자 후티 반군이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미국 M270MLRS와 강철비로 불리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지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천무 실사격 훈련에서도 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인 셈이죠.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우디군이 천무로 포격을 실시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포격이 더욱 화제가 되며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전거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사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향해 천무를 발사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11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특별정상회의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으며 이란과 함께 반이스라엘 공동전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 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무대에선 레토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레토릭은 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를 뜻합니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이나 대중이 듣기에 좋은 문장으로 꾸며지지만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전투기와 지대 공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한 것인데요. 아랍 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우디의 행보는 이슬람 세계의 오랜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슬람 세계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사실상 이단처럼 규정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140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사우디의 경우 수니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와하브파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는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된 호메이니는 사우디의 와하비즘은 이단이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사상을 수출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역시 신이 가진 복수의 손이 사우디 정치인들 목덜미를 움켜쥘 것이라며 사우디와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은 하마스와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후티 반군을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엔 크게 두 가지로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바로 한국 방산 수출과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입니다. 현재 중동 내 불안정한 상황으로 사우디의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먼저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가 유력 후보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갈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엑스포 유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레도 있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를 앞세워 초반부터 공격적인 유치전을 펼쳤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전쟁이 장기화하자 최종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국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우디도 유사한 아쿠아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불거진 인권 탄압 문제, 엑스포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유치 열기, 도시 인프라 부족, 사막의 도시가 위치해 기후적으로 불리한 점 등도 사우디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최근 15개월간 아프리카 이주자 수천 명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복수의 유력 일간지는 이원인으로 국경을 맞댄 사우디와 예멘의 악연이 이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도 2030 세계 엑스포 주최 측에 사우디를 유치 후보국 지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부산 엑스포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우디 내 엑스포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의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한국 방산 수출에도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한 지금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대체 불가 자원이 되었습니다. FA-50 전투기,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천궁 등 다양한 무기가 수출되며 이들은 한국 방위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현대전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천무가 이를 증명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 방산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의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 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터키 튀르키예에 세운 세계 최장 현수교가 준공 6개월 후 엄청난 결과로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카시 대교를 능가했던 상황을 보고 이용에 큰 호응이 없을 것이라 악담을 퍼부었던 일본마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터키 일부 방송사들이 차나칼레 대교를 보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까지 추진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미래를 바꾼 초대형 교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말 한국 기업이 건설한 차나칼레 대교는 놀라운 상 하나를 수상했습니다. 유럽철강공사협회 CCS로부터 유럽의 강철 교량상을 수상해 그 숨겨진 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2년마다 후보를 선정해 교량 건설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여 개 경쟁 프로젝트를 따돌리고 상을 거머쥐자 한국 건설을 한 수 아래로 봤던 일본과 유럽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작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혹독한 조건에서도 차질 없이 건설됐고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터키 언론들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건설사를 선택한 것이 결국 옳았다면서 자국 내 여론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 승리가 한국의 건설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통 당시의 감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3월 터키인 수만 명이 곳곳에 내걸린 태극기 앞으로 몰려들며 환호성을 지른 바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차나칼레 대교를 보기 위해 모였던 것인데 다리의 장엄한 광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감탄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갈라놓았던 다르다네스 해협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최고 기술력이 동원돼 가장 적합한 다리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사장교와 아치교, 트러스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렵고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다리는 현수교입니다.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완벽하게 준공을 마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하고도 안전사고 1건도 없이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대교 전에 4개의 현수교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이 된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10% 정도가 기술을 제공한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6번째로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4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을 누르고 차나칼레 수주전에서도 승리했죠. 기존에는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려면 1시간마다 오는 배를 기다려야 했고 또는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던 해협 반대편 도시를 단 6분 만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를 24년 만에 뒤집어버려 일본 내에서 엄청난 시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량 건설을 위해 1만 7천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건설에는 아파트 2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에 사용된 강선은 16만 2천 km로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케이블은 1960메가파스칼 MPa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강선 한 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심사위원들이 감탄하고 있는 부분도 포스코가 제공한 강력한 철강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대림DLENC와 SK에코플랜트의 기술력으로 건설됐으며 모든 철강 자재는 포스코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주탑에 들어가는 후판 3만 9천 톤부터 케이블용 선재 4만 4천 톤 등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13만 6천 톤 전량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입맛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고 강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 전량 수주를 따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케이블로 지지되는 만큼 상판과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성능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포스코의 케이블용 선재 포스케이블 POSC-ABL이 사용된 상황입니다. 가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 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다리가 탄생된 것이죠. 포스코는 그 과정 속에서 기술을 더욱 개발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케이블로 제작한 PC강연선 규격이 국제표준 ISO에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고려제강 등과 4년간의 협업 끝에 국산 소재와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PC강연선은 교량이나 LNG 탱크 등에 삽입돼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최고 강도는 40여 년 전에 정해진 1860메가파스칼이었으나 한국 측 제안으로 2360메가파스칼 제품이 표준에 오른 상황입니다. 1제곱센치 면적으로 중형차 약 15대 무게인 23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제철과 고베제강이 내놓은 2230메가파스칼보다도 강도가 높아 일본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한국 측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재의 강도가 높을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철강 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품질 조작을 지속해온 바 있어 이번에 이들이 제시한 수치 또한 믿지 못하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차나칼레 대교 주탑은 블록을 용접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탑 한 개당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무게만 해도 1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개의 원동형 철강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차 없이 끌고 나가 내부에 바닷물을 채운 후 설계대로 안착시키는 이 공정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블럭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지대인 케이슨이 설치된 지 약 1년 만에 주탑이 완성됐죠. 그 후 터키는 영국 프랑스 연합함대에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림과 SK는 약 12년간 교량을 운영해 최소 통행량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에 이관하는 BOT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바 있습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디벨로퍼가 됐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국공상은행, 터키은행 등 총 21개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죠. 금융약정 체결은 프로젝트 수주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도 있죠. 통과 차량 한 대당 20유로씩 하루에 4만 5천 대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반 원대인거가대교 통행료나 인천대교 이용료보다도 비싼 편입니다. 건설 초기만 해도 이용량이 저조할 수 있다며 터키 일부 언론들은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발표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개통 후 6개월 만에 200만 대 이상이 통과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사가 쏟아진 것입니다. 터키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도로에서 2,780만 킬로미터와 360만 시간을 절약해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건설 비용인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경제 생산량의 53억 유로, 일자리 11만 8천 개, 수익 24억 유로 등의 창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차나칼레 대교의 영향으로 경제가 일부 지탱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침체의 늪에 빠질 동안 2분기 성장률이 7.6%를 보인 것입니다. 외신들은 차나칼레 대교가 이스탄불 공항이나 유라시아 터널 등에 버금가는 성과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과 인명피해가 82% 감소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투자 덕분에 자동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터키에서 이미지가 가장 크게 좋아지고 있는 차 또한 현대차 브랜드입니다. 최근 현대차 투싼은 터키 기자협회가 선정한 터키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64명의 심사위원들이 본선에 진출한 7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 혼다, 시빅이나 벤츠 C클래스 등을 제치며 투싼이 올해의 차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투싼은 2004년 출시 이후 유럽 시장에서 140만 대가 판매되어 왔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 10만 대 규모의 해외 생산 공장을 터키에 처음 건립하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북서부 지역에서 연 24만 5천 대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터키법인 순이익은 2천억 원 정도로 미국 1조 원, 인도 4,300억 원, 체코법인 4,100억 원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해외 생산 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터키에서의 가동률입니다. 현대차 터키 공장만 유독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차나칼레 대교 영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터키 경제가 흔들려도 현대차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르노를 제치고 현지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시 그 영광이 찾아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터키 경제장관마저 관용차를 도요타에서 현대차로 바꿔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인기가 높아지자 터키 방송사들은 놀라운 프로젝트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를 보고 싶지만 지역이 멀고 거동이 불편해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교량으로 모시고 와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80세의 현지인은 한국 기업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를 직접 보게 됐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지역 주민에게 그 장엄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는 6.25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2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수백 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터키 국민들은 상호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종 가전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과 터키 엔지니어링 협회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차나칼레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키자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차나칼레 대교,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